형님 장례식이요? 안 갑니다. 못 갑니다. 저한테 형 같은 거 없습니다. 저는 매몰차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형수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무시했습니다. 10년 전 부모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유산과 보험금을 몽땅 챙겨 야반도주했던 형. 동생인 저를 빚더미에 앉게 하고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며 떠난 철천지원수 같은 인간. 그 인간이 죽었다는데 눈물은커녕 알터니가 빠진 듯 시원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회사 로비로 찾아온 형수가 내민 낡은 보따리 하나가 제 오만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도련님, 그이가 도련님한테는 죽어도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건 보셔야 할 것 같아서요. 형수가 두고 간 보따리 속에는 곰팡이 핀 낡은 공책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가계부라고 적힌 그 공책에는 제가 도둑놈이라고 저주했던 형이 저를 위해 자신의 뼈와 살을 어떻게 갈아 넣었는지 피비린내 나는 숫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형, 미친놈아. 왜 그랬어? 왜 바보같이 평생을 증오했던 형의 영정 사진 앞에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동생의 참회로 잠시 후 여러분의 가슴을 울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대표님 결제 서류입니다. 비서가 내미는 서류에 만년필로 서명을 휘갈겼습니다. 사각거리는 펜촉 소리가 고요한 집무실을 채웠습니다. 저는 성공했습니다. 부동산 투자 회사의 대표, 강남에 빌딩 2채를 가진 자산가. 이것이 45세 박민석의 현주소였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며 자수성가의 아이콘, 냉철한 승부사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저를 여기까지 오게 만든 동력은 희망이나 꿈이 아니라 지독한 증오였다는 것을요. 제 책상 한 구석에는 가족 사진이 한 장도 없습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하나뿐인 현관은 10년 전 의절했습니다. 아니, 의절이라기보다는 제가 버려졌다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10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 형은 아버지의 사망보험금과 시골집 한 돈을 몽땅 챙겨 사라졌습니다. 민서가 형이 급한 일이 있어서 먼저 간다. 나중에 연락할게. 그 쪽지 한 장이 마지막이었습니다. 형이 떠나고 남겨진 것은 아버지의 병원비 빚과 제가 사업병에 걸렸었던 사채 빚뿐이었습니다. 저는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며 지옥 같은 20대를 보냈습니다. 라면 하나로 하루를 버티고 고시원 쪽방에서 새우잠을 자며 이를 갈았습니다. 박민철, 두고 보자. 내 돈 들고 튀어서 얼마나 잘 사나 보자. 내가 반드시 성공해서 내 놈 앞에 보란 듯이 나타나 주마. 그 도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돈이라면 평생 써도 남을 만큼 벌었습니다. 하지만 형에 대한 증오심은 돈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구멍처럼 제 가슴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개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 여보세요? 도련님, 저예요. 명숙이에요. 형수였습니다. 10년 만에 듣는 목소리. 순간 불쾌감이 훅 끼쳐왔습니다. 누구시죠? 잘못 거셨습니다. 제가 끊으려 하자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련님, 끊지 마세요. 제발요. 민철 씨가, 그이가 죽었어요. 죽었다고? 그 인간이?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대신 머릿속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래서요? 저보고 어쩌라고요? 장례비라도 보태달란 겁니까?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마지막 가는 길,
동생 얼굴은 보고 가야 할 것 같아서 빈손은 차렸는데 오는 사람도 없고 형수는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착각하시나 본데 저한테 형 같은 거 없습니다. 10년 전에 돈 들고 튀었을 때 이미 제 호적에서 파버렸습니다. 도련님, 오해예요. 그게 아닌데. 오해는 무슨 오해? 그 돈으로 잘 먹고 잘 살았으면 됐지. 죽어서까지 나한테 무슨 민폐입니까?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불쾌합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수신 차단 버튼을 눌렀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죽었다니. 잘 됐네. 천벌 받은 거야.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더니 꼴 좋다. 저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며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었습니다. 슬퍼할 필요 없다. 동요할 필요 없다. 그놈은 내 형이 아니다. 내 돈 떼먹고 도망간 도둑놈일 뿐이다. 하지만 창밖으로 보이는 회색빛 하늘이 왜인지 모르게 자꾸만 흐릿해져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출근한 저는 로비에서 들려오는 소란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아주머니,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약속 없으시면 못 들어간다니까요. 잠깐이면 돼요. 동생분 얼굴만 보고 갈게요. 이거만 전해주면 돼요. 보안 요원과 실랑이를 벌이는 여인. 검은 상복을 입고 머리에는 하얀 리본을 꽂은 여자. 형수였습니다. 초라했습니다. 10년 전에는 그래도 곱상했던 얼굴이 고생을 얼마나 했는지 새카맣게 타고 주름이 자글자글했습니다. 신발은 뒤축이 다 다른 슬리퍼를 신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른 척 지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형수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도련님, 그녀가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막아섰지만 그녀는 필사적으로 제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도련님, 이것 좀 받아주세요. 제발요. 직원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쪽팔렸습니다. 성공한 CEO인 내 형수가 저런 꼬락서니로 찾아오다니. 저는 성큼성큼 다가가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옵니까? 창피하게 진짜. 경비원, 뭐합니까? 당장 끌어내지 않고. 도련님, 정말 죄송해요. 근데 이거는 꼭 드려야 해서. 형수는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제 가슴에 떠안겼습니다. 퀴퀴한 냄새가 나는 낡은 국방색 보따리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쓰레기면 가져가서 버리세요. 제가 보따리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려 하자 형수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거칠고 차가웠습니다. 버리셔도 돼요. 태우셔도 돼요. 근데 한 번만 읽어봐 주세요. 그이가 죽기 전까지 손에 쥐고 있던 거예요. 도련님한테 미안해서 말 한마디 못하고 가슴에 품고만 있던 거예요. 형수의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가볼게요. 소란 피워 죄송합니다. 부디 건강하세요, 도련님. 형수는 제 대답도 듣지 않고 도망치듯 회전문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녀의 등 뒤로 쓸쓸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서 형수가 쥐어준 보따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더러운 보자기에 쌓인 네모난 물건, 버리고 싶었습니다. 쓰레기통에 처박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손끝에 전해지는 그 묵직한 무게감이 마치 형의 심장 무게처럼 느껴져 차마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대표님, 제가 처리할까요? 비서가 다가와 물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가져가지. 회의 준비나 해. 저는 보따리를 낚아채듯 들고 대표실로 들어왔습니다. 책상 위에 보따리를 올려놓고 한참을 노려보았습니다. 마치 그 안에
판도라의 상자라도 들어있는 것처럼 점심시간이 지나도록 저는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보따리가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보따리에서는 묘한 냄새가 났습니다. 오래된 종이 냄새, 싸구려 파스 냄새, 그리고 눅눅한 곰팡이 냄새. 그것은 가난의 냄새였습니다. 제가 그토록 벗어나고 싶었던 지긋지긋한 밑바닥 인생의 냄새. 형은 유산 챙겨서 잘 살았을 텐데 왜 이런 냄새가 나지? 호기심과 불쾌감이 뒤섞인 채 저는 조심스럽게 매듭을 풀었습니다. 스르륵. 보자기가 힘없이 풀어지며 내용물이 드러났습니다. 그 안에는 돈다발도 문서도 아닌 너덜너덜한 대학 노트 10여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표지는 다 찢어졌고 종이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공책 겉면에는 매직으로 투박하게 가계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가계부? 기가 찼습니다. 자기들끼리 콩나물값 아끼고 버스비 아낀 거 적어 놓은 걸 왜 나한테 보란 말인가. 나보고 이것 보면서 우리 이렇게 힘들게 살았다고 동정이라도 하란 말인가. 치졸한 인간들. 끝까지 구질구질하네. 저는 공책을 쓰레기통에 던지려 했습니다. 그때 공책 사이에서 종이 한 장이 팔랑거며 떨어졌습니다. 주워보니 오래된 영수증이었습니다. 1998년 12월 10일 합의금 3천만 원 납부, 피해자 합의서 첨부. 1998년 제 기억 속에 묻어두고 싶었던 흑역사 같은 해였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 저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객기를 부리다 싸움에 휘말렸습니다. 상대방이 크게 다쳤고 합의금 3천만 원이 없으면 감옥에 가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병석에 누워 계셨고 어머니는 식당 일을 하실 때라 그 큰 돈을 구할 길이 없었습니다. 저는 형에게 매달렸습니다. 형, 나 좀 살려줘. 나 감옥 가기 싫어. 그때 형은 알았다.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만 하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합의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형이 어디서 돈을 빌렸거니 아니면 아는 사람을 통해 해결했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철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영수증이 왜 형의 가계부 속에 들어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 옆에 적힌 메모. 성진이 합의금, 공장 퇴직금 가불 500, 사채 2,500빌림, 이자 월 10%. 사채? 형이 내 합의금 때문에 사채를 썼다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가계부를 집어들었습니다. 표지에는 1998년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첫 장을 넘기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곳에는 단순한 숫자 노름이 아닌 형의 처절한 생존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가계부를 펼치자 형의 악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맞춤법도 틀리고 삐뚤빼뚤한 글씨. 중학교밖에 못 나온 형의 투박한 글씨였습니다. 1998년 12월의 기록이었습니다. 수입은 공장 야근 수당을 포함해서 120만 원인데 지출은 아버지 병원비와 어머니 약값 그리고 생활비로 80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사채 이자가 250만 원이었습니다. 적자가 무려 210만 원. 형의 월급보다 2배나 많은 이자가 매달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밑에 작은 글씨로 형의 독백이 적혀 있었습니다. 큰일이다. 이자를 못 냈다. 김 사장이 찾아와서 행패를 부렸다. 어머니가 놀라서 우셨다. 성진이한테는 비밀로 해야 하는데 그 녀석 이제 복학해서 공부해야 하는데 형이 빚쟁이한테 쫓기는 거 알면 기죽어서 어쩌나. 내가 더 벌어야 한다. 잠을 줄이자. 새벽에 우유 배달이라도 더 해야겠다.
형은 제 합의금 빚을 갚느라 사채업자들에게 시달리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복학해서 친구들과 술 마시고 미팅하러 다녔는데 형, 용돈 좀 줘라며 손을 벌렸는데 그때마다 형이 미안하다, 요즘 공장이 어려워서라며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한 장을 쥐어줄 때 저는 속으로 욕했습니다. 짠돌이 새끼. 지는 돈 벌면서 동생한테 인색하네. 그 10,000원이 형이 새벽잠 설쳐가며 우유 배달해서 번 돈이었다니. 사채 이자 갚고 남은 형의 피 같은 돈이었다니.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1999년, 2000년, 세월이 흐를수록 형의 빚은 줄어들기는커녕 점점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2000년 5월의 페이지에는 성진이 대학 등록금 400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또 빚을 냈다. 이제는 제1금융권도 안 된다. 일수 돈을 썼다. 이러다 장기라도 팔아야 하는 거 아닌가 몰라. 그래도 우리 성진이 장학금 못 받았다고 풀 죽어 있는 거 보니까 마음이 아파서 안 되겠다. 형이 못 배운 게 한이라서 그런가. 내 동생만큼은 번듯하게 대학 졸업시켜야지. 성진아, 걱정 마라. 형이 다 알아서 한다. 너는 공부만 해라. 형은 튼튼하잖아. 글씨 위로 물방울 자국이 번져 있었습니다. 땀인지 눈물인지 모를 얼룩. 저는 가슴이 먹먹해져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형이 유산을 들고 튀었다고? 나를 버렸다고? 아니었습니다. 형은 저를 버린 게 아니라 저를 업고 가시밭길을 걷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의 발바닥이 피투성이가 되는 줄도 모르고. 형, 이 미련한 놈아, 왜 말을 안 했어?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말을 했어야지. 사무실 바닥에 주저앉아 가계부를 붙들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10년 전 그날 형이 사라져야만 했던 진짜 이유가 다음 권에 담겨 있었습니다. 두 번째 가계부를 집어들었습니다. 2014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형이 사라졌던 바로 그 해의 기록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형이 굵은 매직으로 쓴 제목이 있었습니다. 내 동생 성진이 살리기 프로젝트. 유치하고 투박한 제목. 하지만 그 아래 적힌 내용은 비장하다 못해 처절했습니다. 아버지 장례 치르고 나니 남은 게 없다. 보상금 5천만 원 나왔다고 좋아했는데 그동안 밀린 병원비랑 사채 원금 갚고 나니 마이너스다. 사채업자들이 장례식장까지 찾아왔다. 성진이 보는 앞에서 깽판을 치려고 한다. 안 된다. 성진이 이제 곧 취직해야 하는데 빚쟁이 아들이라고 소문나면 앞길 막힌다. 내가 안고 가야 한다. 내가 다 뒤집어 써야 한다. 오늘 성진이한테 거짓말을 했다. 형이 돈 관리하겠다고 통장을 달라고 했다. 그 돈 빚 갚는데 다 들어갈 텐데. 성진이는 나중에 알면 나를 얼마나 원망할까. 차라리 내가 나쁜 놈이 되자. 돈 들고 튀은 천하의 불효자식이 되자. 그래야 성진이가 빚 걱정 없이 나 같은 형 잊어버리고 새 출발할 수 있다. 성진아, 형 욕해라. 죽일 놈이라고 저주해라. 평생 나 찾지 마라. 형은 이제 죽은 사람이다. 형은 돈을 훔친 게 아니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빚을, 우리 가족의 빚을 혼자 떠안고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제가 빚쟁이들에게 시달리지 않도록 제가 사회생활을 시작하기도 전에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도록 스스로 악역을 자처하고 어둠 속으로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10년 동안 형을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성공해서 보란 듯이 복수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제가 복수를 꿈꾸며 고급 와인을 마실 때 형은 빚쟁이들에게 쫓기며
소주 한 병으로 두려움을 달랬을 겁니다. 으아앙. 저는 책상을 내리치며 통곡했습니다. 너무 늦게 알아버린 진실이 제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내가 죽일 놈이다. 내가 형을 죽였다. 내 성공은 형의 시체 위에 쌓아 올린 더러운 모래성이었다. 가계부를 넘길수록 형의 고단한 삶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형은 사라진 후에도 제 주변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림자처럼 2015년 6월의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제가 태산건설에 취직했다는 소식을 듣고 형은 너무 기뻐서 혼자 깡소주를 마셨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안주는 고작 새우깡 한 봉지. 그 초라한 술상이 형이 저를 위해 열어준 유일한 축하 파티였습니다. 2016년 9월의 기록은 제 가슴을 더 아프게 후벼 팠습니다. 형은 제 회사 근처 공사장에서 일하게 되었다고 적어 놓았습니다. 점심시간에 멀리서 양복 입은 저를 보았다고 합니다. 동료들과 커피를 마시며 웃는 제 모습을 보고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작업 반장이 뭐하냐고 소리쳐서 얼른 숨었다고 합니다. 내 꼴이 너무 거지 같아서 혹시라도 성진이가 볼까봐 숨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2018년 1월에는 밤에 대리운전을 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제는 취객이 토해서 차 청소하느라 애먹었다. 돈 2만 원 더 받으려고 굽신거렸다. 자존심 상하지만 괜찮다. 이 돈 모아서 나중에 성진이 장가갈 때 몰래 축의금이라도 해야지. 형은 제가 일하는 빌딩 바로 옆 공사장에서 벽돌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술 마시고 대리를 불렀을 때 혹시라도 형이 왔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형이 어디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형은 제 그림자 속에서 가장 낮고 어두운 곳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일기장 한 구석에 기름때 묻은 명함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제 첫 명함이었습니다. 우리 동생 명함. 자랑스럽다. 이거 하나면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 형은 제가 쓰레기통에 버렸거나 어디 흘렸을지도 모를 그 명함을 주워다가 가계부에 붙여놓고 매일 밤 쓰다듬었을 겁니다. 손가락이 까맣게 되도록, 명함 글자가 다 닳아 없어지도록 제 눈물이 명함 위로 떨어졌습니다. 형의 지문이 묻은 그 명함이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형,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는데 왜 나오질 않아? 아무리 불러도 형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종이 위로 번지는 제 눈물만이 형의 대답인 양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7번째 가계부를 집어들었습니다. 2015년 6월, 제가 지금의 회사 대기업 건설사에 경력직으로 입사했던 해였습니다. 그날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친구들을 불러 모아 강남의 고급 룸살롱에서 수백만 원어치 술을 샀습니다. 야, 박민석, 성공했다. 이제 인생 피는 거야. 친구들의 환호 속에 저는 샴페인을 터뜨리며 취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형의 가계부에는 전혀 다른 풍경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2015년 6월 20일 성진이 합격 발표 날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동네 어기 슈퍼마켓 평상에서 소주 한 병 1,200원, 새우깡 한 봉지 1,000원을 썼다는 기록이었습니다. 지출 내역은 그게 전부였습니다. 형은 제 합격 소식을 건너 들었나 봅니다. 너무 좋아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누구한테라도 자랑하고 싶은데 말할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혼자 슈퍼 앞 평상에 앉아 깡소주를 마셨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성진아 장하다. 내 동생 정말 장하다. 형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소주 한 잔에 새우깡 하나를 씹으며
형은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웃었다고 합니다. 지나가던 동네 개가 지저대자 형은 개한테 새우깡을 던져주며 말했다고 합니다. 야, 너도 먹어라. 오늘 우리 동생 대기업 들어갔다. 기분 좋은 날이다. 저는 그날 마셨던 비싼 양주가 목구멍으로 역류하는 것 같았습니다. 형은 제 성공을 축하해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초라한 술상 앞에서 가장 진심으로 기뻐했던 단 한 사람. 제 눈물이 가계부 위로 뚝뚝 떨어져 새우깡이라는 글자를 적셨습니다. 2017년 봄, 제가 지금의 아내와 결혼을 앞두고 전세 자금이 부족해 쩔쩔매던 때였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대출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통장에 3천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입금자명은 행복하세요였습니다. 저는 누군가 잘못 보낸 돈이거나 먼 친척이 도와준 거라고 막연히 생각했습니다. 그 돈 덕분에 저는 무사히 신혼집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의 출처가 이 가계부 속에 있었습니다. 2017년 4월의 기록. 수입란에 금반지 매각, 폐물 매각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내, 그러니까 형수님의 결혼 반지였습니다. 형과 형수가 결혼할 때 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해줬던 유일한 예물. 형수님이 목숨처럼 아끼던 그 금반지를 전당포에 팔았던 겁니다. 거기에 형이 10년 넘게 부은 주택 청약 통장까지 깼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월세방에서 쫓겨날 처지면서 동생 신혼집 마련해 주겠다고 모든 것을 털어넣었던 겁니다. 형은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당신 반지까지 팔게 해서 면목이 없어.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다이아몬드 반지로 해줄게. 우리 성진이 기죽지 않고 장가 보내려면 이 수밖에 없다. 형수님은 그 반지를 팔면서 얼마나 울었을까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신혼집 거실에서 아내와 와인을 마시며 우린 운이 좋아라고 낄낄거렸습니다. 그 와인은 형과 형수의 피였습니다. 저는 형의 피를 마시며 행복해했던 흡혈귀였습니다. 가슴을 쥐어뜯으며 울었습니다. 너무 미안해서, 너무 고마워서, 그리고 제 자신이 너무 끔찍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3년 전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 발신 지역은 공중전화였습니다. 저는 스팸 전화인 줄 알고 받지 않고 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계속 울렸습니다. 짜증이 난 저는 전화를 받자마자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안 사요. 대출 안 받아요. 수화기 너머에서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저 거친 숨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아, 뭐 하는 거야, 진짜. 말 안 할 거면 끊어요. 제가 끊으려는 찰나 아주 작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성진아, 형이었습니다. 10년 만에 듣는 형의 목소리. 순간 술이 확 깼습니다. 하지만 반가움보다 분노가 먼저 치솟았습니다. 당신, 박민철이야? 아직도 살아있었어? 돈 떨어졌냐? 나한테 돈 달라고 전화했어? 저는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다시는 전화하지 마. 내 돈 떼먹고 도망간 주제에 어딜 전화해. 당신은 내 형 아니야. 죽은 사람이야. 저는 매몰차게 전화를 끊고 수신 차단까지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가계부에는 그날의 진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2020년 12월 15일, 오늘 병원에서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수술도 못한다고, 길어야 6개월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무서웠다. 죽는 게 너무 무서웠다. 성진이 목소리가 듣고 싶었다.
마지막으로 동생 목소리 한 번만 들으면 덜 무서울 것 같았다. 공중전화 부스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동생한테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성진이가 전화를 받았다. 목소리가 씩씩하더라. 잘 살고 있는 것 같다. 성진이가 화를 냈다. 다시는 전화하지 말라고 했다. 그래, 내가 잘못했지. 동생 마음을 내가 또 아프게 했구나. 미안하다, 성진아. 형이 죽을 때가 되니까 약해졌나 보다. 놀라게 해서 미안하다. 다시는 전화 안 할게. 부디 건강하게만 살아다오. 형은 죽음 앞에서 공포에 떨며 저에게 전화를 걸었던 겁니다. 돈을 달라는 것도 살려달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동생 목소리 한번 듣고 싶어서 그 목소리에 기대어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 보려고 그런 형에게 저는 비수를 꽂았습니다. 죽어가는 사람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으악, 형? 저는 머리를 바닥에 찌으며 소리쳤습니다. 그때 전화를 끊지 말았어야 했는데, 형, 많이 아프냐고, 어디냐고 한 번만 물어봐 줬어야 했는데, 제 귀에는 아직도 그날 밤 형의 거친 숨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작별 인사였음을 왜 몰랐을까요? 가계부 사이에 꼬깃꼬깃 접힌 종이 한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병원 로고가 찍힌 서류, 항암 치료 포기 각서였습니다. 환자 본인이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더 이상의 연명 치료를 거부한다는 내용. 그 아래에는 형의 지장이 피처럼 붉게 찍혀 있었습니다. 2021년 1월, 형은 암 선고를 받고도 치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니, 못 받았습니다. 치료비가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치료비를 아껴서 다른 곳에 쓰려고 했던 겁니다. 그해 2월, 가계부 지출 내역에는 성진이 아기 돌 반지 100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 아들, 형의 조카가 태어난 달이었습니다. 형은 자신의 생명을 연장할 항암 치료비를 포기하고 그 돈으로 조카 돌 반지를 샀던 겁니다. 그리고 그 반지는 익명의 택배로 제 집에 배달되었습니다. 발신인은 없었습니다. 그저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길 바랍니다라는 메모 한 장뿐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거래처 사장님이 보낸 선물인 줄 알았습니다. 금은방 케이스가 고급스러워서 당연히 부자가 보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반지는 형의 목숨값이었습니다. 형은 자신의 수명을 깎아서 조카의 손가락에 금반지를 끼워준 겁니다. 가계부 여백에 형의 떨리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조카 한 번만 안아보고 싶은데 내가 병균 덩어리라 안 되겠지. 멀리서 사진으로만 본다. 내 목까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라. 저는 제 손가락을 잘라버리고 싶었습니다. 형의 목숨과 맞바꾼 그 반지를 끼고 희희낙낙했던 제 자신이 혐오스러웠습니다. 형은 고통 속에서 피를 토하며 죽어가는데 저는 그 돈으로 산 반지로 아이 돌잔치를 하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죽여줘. 제발 나 좀 죽여줘. 저는 형수님이 두고 간 보따리를 끌어안고 바닥을 굴렀습니다. 형의 고통이, 형의 외로움이 제 온몸을 휘감아 조여왔습니다. 보따리 맨 밑바닥에는 두툼한 스크랩북이 하나 있었습니다. 펼쳐보니 백화점 전단지나 잡지에서 오려낸 남자 구두 사진들이 빼곡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모두 최고급 명품 구두들이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신고 다니는 브랜드 혹은 제가 지나가며 저거 멋지네라고 했던 그 구두들이었습니다. 형은 글자도 잘 모르면서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을 기가 막히게 알고 있었습니다. 사진 밑에는 형이 매직으로 50만 원, 80만 원, 120만 원이라고 가격표를 써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형이 모은 돈이 적혀 있었습니다. 현재 5만 원, 현재 12만 원. 형은 10년 동안 제 구두를 사주기 위해 돈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3천 원짜리 고무신을 신고 발 뒤꿈치가 갈라져 피가 나면서도 동생이 좋은 구두 신고 좋은 곳만 다니길 바라는 마음으로 폐지 줍고 공병 판 돈을 한 푼, 두 푼 모으고 있었던 겁니다. 스크랩북 마지막 장에는 실제로 산 듯한 구두 영수증이 붙어 있었습니다. 2023년 10월 15일 남성 구두 한 켤레 35만 원. 형이 죽기 3일 전 날짜였습니다. 형은 죽기 직전 마지막 힘을 짜내어 시장에 나가 제 구두를 샀던 겁니다. 비록 백화점 명품은 아니었지만 형이 살 수 있는 가장 비싸고 좋은 구두. 이거 주려고. 형수가 보따리를 두고 갈 때 유난히 불룩했던 이유가 이거였습니다. 보따리 구석에 검은색 구두 상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자 번쩍이는 검은색 구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구두 안창에는 형이 쓴 편지가 꼬깃꼬깃 접혀 있었습니다. 편지를 집어드는 제 손이 미친 듯이 떨렸습니다. 편지지는 병원에서 쓰는 처방전 뒷면이었습니다. 종이에는 핏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글씨는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흘러내려 있었습니다.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 쓴 글 같았습니다. 성진아, 형이다. 이 편지를 네가 볼 때쯤이면 형은 이미 세상에 없겠구나. 미안하다. 형이 끝까지 너한테 짐만 되고 간다. 10년 동안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다. 보고 싶었다. 내 동생. 밥은 잘 먹고 다니는지, 아픈 데는 없는지 매일 걱정했다. 네가 성공했다는 소식 듣고 형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시장통 사람들한테 우리 동생이라고 사장님이라고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간질거렸다. 하지만 꾹 참았다. 못난 형이 있다는 게 알려지면 네 얼굴에 먹칠할까봐. 빚쟁이 형 뒀다고 사람들이 너 무시할까봐. 죽은 사람처럼 숨어 살았다. 성진아, 형은 억울한 거 하나도 없다. 너를 위해 살 수 있어서 행복했다. 부모님 뵙게 되면 우리 성진이 훌륭하게 컸다고 내가 약속 지켰다고 말씀드릴게. 이 구두 형이 주는 마지막 선물이다. 좋은 구두는 아니지만 이거 신고 좋은 곳 많이 다녀라. 형 목까지 훨훨 날아다녀라. 그리고 형수한테 너무 뭐라 하지 마라. 나 때문에 고생만 한 사람이다. 너한테 찾아간 거 내가 시킨 거 아니다. 그 사람이 너 보고 싶다고 우겨서 간 거다. 부디 건강해라. 사랑한다. 내 동생. 다음 세상에서는 부잣집 형으로 태어나서 너 호강시켜줄게. 안녕. 형? 으흐흑. 형? 저는 구두를 가슴에 품고 책상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형은 마지막까지 자신은 없었습니다. 오직 동생 걱정, 동생 생각뿐이었습니다. 나를 위해 인생을 통째로 바친 사람, 나를 위해 자신의 존재마저 지워버린 사람, 그런 형을 나는 도둑놈이라고 욕했습니다. 내가 나쁜 놈이야. 형이 아니라 내가 나쁜 놈이야.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형에게 가야 했습니다. 가서 무릎 꿇고 빌어야 했습니다. 비서실, 차 대기시켜. 아니, 내가 운전할 거야. 비켜. 저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치며 사무실을 뛰쳐나갔습니다. 손에는 형의 편지와 낡은 구두를 생명줄처럼 꽉 쥐고서 지하 주차장으로 달려가는 내내 제 머릿속에는 지난 10년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형이 떠나던 날의 뒷모습, 축 처진 어깨,
그때 형은 울고 있었을까요? 내가 성공했다고 으스대던 날들. 형은 공사판에서 벽돌을 나르며 제 기사를 보고 웃고 있었겠지요. 내가 형을 저주하며 술을 마시던 밤. 형은 투석을 받으며 제 이름을 부르고 있었겠지요. 아,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엑셀러레이터를 끝까지 밟았습니다. 엔진 소리가 비명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도로는 퇴근길 차들로 꽉 막혀 있었습니다. 붉은 브레이크 등들이 마치 형의 피처럼 보였습니다. 비켜, 비키라고. 우리 형 보러 가야 돼. 비키란 말이야. 저는 클락션을 미친 듯이 울려댔습니다. 하지만 차들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차 문을 열고 뛰쳐나갔습니다. 차를 도로 한복판에 버려두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빗방울이 눈물과 섞여 흘러내렸습니다. 사람들이 미친 사람 보듯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제 눈에는 오직 하나, 형이 있는 곳만 보였습니다. 형, 기다려. 나 가고 있어. 동생이 가고 있어. 제발, 제발 조금만 기다려줘. 10년 전 형이 저를 위해 뛰었던 그 길을 이제 제가 달리고 있었습니다. 너무 늦어버린 하지만 멈출 수 없는 참회의 질주였습니다. 비에 젖은 생쥐골로 장례식장에 도착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안내판을 찾았습니다. 고 박민철 빈소는 지하 2호실이었습니다. 가장 작고 가장 구석진 빈소였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빈소 입구에는 화환 하나 놓여 있지 않았습니다. 조문객들의 신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썰렁하다 못해 냉기가 흐르는 텅 빈 공간. 저는 떨리는 다리로 빈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제단 위에 놓인 형의 영정 사진을 작업복을 입은 형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안전모를 쓰고 얼굴에는 검댕이 묻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 제가 대학 합격했을 때 공사장에서 찍어 보냈던 그 사진이었습니다. 동생아, 형이 돈 많이 벌어서 등록금 다 대줄게. 걱정 마라. 그때 형이 했던 말이 귓가에 쟁쟁하게 울렸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사진 속 형은 여전히 저를 위해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기억 속 형은 늘 어두운 표정이었습니다. 돈 때문에, 빚 때문에 찌들어 있던 얼굴. 왜 저는 형의 저 미소를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았을까요? 형, 나왔어. 목구멍에서 쇠 긁는 소리가 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빈소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던 형수가 저를 보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입술은 다 터져 있었습니다. 도련님. 형수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쫓겨날 때의 그 서러움과 안도감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 오셨네요. 정말 오셨네요. 형수는 제 앞으로 달려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이가 민철 씨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눈도 못 감고 도련님 이름만 불렀는데 형수는 제 가슴에 얼굴을 묻고 통곡했습니다. 여보, 성진 도련님 왔어. 당신이 그렇게 보고 싶어 하던 동생 왔어. 이제 눈 뜨고 봐. 어서 일어나 봐. 형수의 울부짖음이 텅 빈 장례식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형수님을 안아주지도 못하고
밀어내지도 못한 채 망부석처럼 서서 눈물만 흘렸습니다.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와 저를 집어삼키는 것 같았습니다. 이 여자는 형과 함께 10년을 지옥에서 살았습니다. 형이 제 빚을 갚느라 고생할 때 묵묵히 그 곁을 지키며 함께 희생했습니다. 결혼 반지까지 팔아가며 제 신혼집을 마련해줬던 사람. 그런 형수님을 저는 잡상인 취급하며 내쫓았습니다. 형수님, 죄송해요. 제가 죽일 놈이에요. 면목이 없습니다. 저는 형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머리를 박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뒤 형수님이 떨리는 손으로 상주 완장을 꺼내왔습니다. 도련님, 이거 그이가 준비해 둔 거예요. 검은색 삼배 완장, 두 줄이 그어진 상주 완장. 자기는 아들도 없고 상주 서줄 사람 도련님밖에 없다고 혹시라도 도련님 오면 꼭 채워달라고 했어요. 형은 죽음을 예감하고 제 자리를 비워두었던 겁니다. 동생이 올지 안 올지도 모르면서 자신을 미워하는 동생이 올 거라고 믿으며 마지막까지 저를 기다렸던 겁니다. 저는 정장 재킷을 벗고 와이셔츠 소매 위에 완장을 찼습니다. 팔뚝을 조여오는 완장의 느낌이 마치 형이 제 팔을 잡은 것처럼 묵직했습니다. 형, 나 상주 섰어. 동생이 형 마지막 가는 길 지킬게. 그러니까 걱정 말고 쉬어. 저는 영정 앞에 술을 따랐습니다. 손이 떨려 술이 반은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형 받아. 동생이 따르는 술이야. 살아서는 한 잔도 못 줬는데 죽어서 주네. 나쁜 놈이. 향 연기 사이로 형이 웃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왔다. 내 동생 왔다. 술맛 좋다. 형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뜻밖의 조문객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말끔한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공사장 인부들, 앞치마를 두른 식당 아주머니들, 낡은 점퍼를 입은 대리운전 기사들, 형과 함께 밑바닥에서 일했던 동료들이었습니다. 아이고, 박씨 형님. 이리 가시면 어떡합니까? 그들은 국화꽃 한 송이를 놓고 진심으로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다가와 형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동생분이시죠? 형님이 참 대단한 분이셨어요. 자기 몸 부서지는 줄도 모르고 일만 하시고 그 와중에도 힘든 동료들 챙겨주시고 제가 공사장에서 다쳤을 때 박 형님이 없고 병원까지 뛰어가 주셨어요. 병원비도 대신 내주시고 정말 법 없이도 살 분이 대리운전할 때도 진상 손님 만나면 대신 사과하고 항상 웃으면서 동생 잘 되라고 하는 일이라 안 힘들다고 하셨어요. 그들이 전하는 형의 모습은 성자나 다름없었습니다. 자신은 굶으면서 남을 돕고 동생을 위해서라면 어떤 수모도 견뎌냈던 형. 그들 중에는 제가 빚쟁이라고 오해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10년 전에 박 형님이 저한테 돈을 빌려가셨죠. 동생 빚 갚아야 한다고. 근데 그거 원금에 이자까지 쳐서 단돈 10원도 안 빼먹고 다 갚으셨어요. 약속 하나는 칼같이 지키는 분이셨죠.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형은 저를 위해 빚을 졌고 그 빚을 갚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형을 존경하고 사랑했는데 정작 피를 나눈 동생인 저만 형을 도둑놈 취급했습니다. 조문객들의 칭송이 저에게는 뼈아픈 질책으로 들렸습니다. 너는 뭐 했냐? 형이 저렇게 살 동안 너는 호의호식하며 뭐 했냐? 저는 조문객들 한 명 한 명에게 절을 하며 속죄했습니다. 형을 대신해 그리고 저를 대신해 다음 날 발인 형의 관이 리무진에 실렸습니다.
제가 그토록 타고 싶어 했던 고급 리무진. 형은 죽어서야 처음으로 이 좋은 차를 타보는 것이었습니다. 화장터로 가는 길, 하늘은 무심하게도 맑았습니다. 형이 떠나는 길 편하라고 햇살이 비추는 걸까요? 화로 앞에 섰습니다. 붉은 불길이 타오르고 관이 천천히 그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형, 안 돼. 가지 마. 놔두고 가지 마. 저는 관을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마지막이라는 게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할 말이 많은데, 미안하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다 못했는데, 따뜻한 밥 한 끼도 못 사줬는데, 도련님, 이제 보내드려요. 그이 편하게 가게. 형수가 저를 말리며 울었습니다. 관이 닫히고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형의 육신이 한 줌의 재로 변해가는 시간. 그 시간은 제 영혼이 타들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하얀 연기가 하늘로 흩어졌습니다. 마치 형이 짊어지고 있던 모든 짐을 내려놓고 가볍게 날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형, 잘 가. 거기서는 빚 걱정하지 말고, 동생 걱정하지 말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 저는 하늘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제 손목에는 형이 사준 낡은 시계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유품 정리하다 발견한 형이 20년 전 첫 월급으로 사뒀던 시계. 그 시계가 째깍째깍 돌아가며 형의 시간을 제 시간으로 이어주고 있었습니다. 1년 후, 저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부동산 사업도 정리했습니다. 돈을 쫓아 살았던 지난 날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대신 저는 어머니가 예전에 하시던 시장통 국밥집 자리를 다시 샀습니다. 그리고 간판을 달았습니다. 형제 국밥, 어서 오세요. 뜨끈한 국밥 드시고 가세요. 앞치마를 두른 제가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주방에서는 형수님이 땀을 흘리며 육수를 끓이고 계십니다. 이 국밥집은 형의 꿈이었습니다. 가계부 마지막 페이지에 적혀 있던 형의 소원.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어머니 하시던 국밥집 다시 열고 싶다. 성진이랑 형수랑 셋이서 오순도순 장사하면서 살고 싶다. 비록 형은 없지만 형의 꿈은 이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가게 한쪽 벽에는 형의 환하게 웃는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유리관 속에 형의 낡은 가계부와 제 낡은 구두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손님들이 물어봅니다. 저게 뭐예요? 사연이 있어 보이네. 그러면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제 형님이 남기신 유산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보물이죠. 우리는 수익금의 절반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합니다. 형이 그랬던 것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돕습니다. 가끔 가게 문을 닫고 나면 형수님과 마주 앉아 소주잔을 기울입니다. 형의 사진 앞에 한 잔 따라드리고 도련님 요즘 얼굴 좋아지셨네요. 그이가 보면 좋아하겠어요. 그렇죠? 형이 지켜줘서 그런가 봐요. 형수님도 이제 고생 그만하고 행복해지셔야죠. 우리는 형의 이야기를 하며 웃고 옵니다. 형은 추억 속에, 이야기 속에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오늘도 새벽같이 일어나 육수를 우려냅니다. 뽀얀 김이 올라오면 형의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국밥 한 그릇을 떠서 형의 사진 앞에 놓습니다. 형, 아침 먹어. 오늘도 국물 끝내주네. 사진 속 형은 말없이 웃고만 있습니다. 그래, 맛있다. 내 동생 솜씨 좋네.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행복합니다. 비록 30층 빌딩의 회장은 아니지만 형의 사랑을 깨달은 동생으로서 형수의 든든한 가족으로서 사는 지금이 제 인생의 진짜 전성기입니다. 형이 남긴 가계부는
제 인생의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욕심이 생길 때마다, 이기적인 마음이 들 때마다 가계부를 펼쳐봅니다. 그러면 형의 투박한 글씨가 저를 꾸짖습니다. 성진아, 사람답게 살아라. 나누며 살아라. 형, 보고 있지? 나 이제 부끄럽지 않게 살게. 형이 목숨 바쳐 지켜준 내 인생, 가치 있게 쓸게. 사랑한다, 형. 나의 영원한 영웅, 박민철. 오늘 들려드린 형제의 가슴 시린 이야기 어떠셨나요? 동생을 위해 나쁜 형을 자처하며 평생을 희생했던 형의 침묵과 사랑, 그리고 뒤늦게 그 진심을 깨닫고 참회의 눈물을 흘린 동생. 우리는 가끔 가장 가까운 사람의 진심을 오해하고 외면하며 살아가는 건 아닐까요?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때로는 무뚝뚝한 침묵 속에 가장 깊은 사랑이 숨겨져 있기도 하니까요. 지금 생각나는 가족이 있다면 먼저 전화 한 통 걸어보세요. 고맙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그 한마디가 막혔던 가슴을 뚫어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마음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공감은 더 아름답고 진실한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